아이디어 제품 분야 진행을 맡은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6차 시 창업 재무회계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강사님은 김우택 회계사님이시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과 학사 그리고 석사를 마치시고 2009년 한국공인회계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 기술혁신 창업 기업 전담 멘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종로문화재단 종로청년창업센터 전문 컨설턴트, 순찬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2015년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제3회 CU 강연대첩 최우수 강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현재 진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겸 이사로 현업과 창업지원 강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인사. 네, 안녕하세요.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창업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재무회계. 이게 지금 아이디어 제품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저도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그리고 왜 필요한 거죠, 이 자체가? 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서 다 회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행자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요, 기업이 회계 연도를 마감하면서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산 과정에서 작성되는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와 자료들, 보고서를 뜻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아무나 그냥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그걸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회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외부 사람들도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 성과나 경영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처럼 회계를 다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 현황이나 경영 성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과거 자료거든요,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렇지만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출이라든지 투자를 받기 위한 자료로 중요하게 쓰입니다. 즉,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사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 이해 관계자들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와 회계가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제품, 소규모,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창업이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이번에 교육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이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들어왔던 현금이 타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 타서 없어지는 번아웃 되는 속도를 잘 고려해서 자금 계획과 소요 예산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연간, 분기별, 월별, 주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상여금 규정, 그 다음에 여비 규정 같은 이런 내부 규정 역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계와 세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 규정들을 만드실 때도 이런 세무나 회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향후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돼서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 그다음에 지분 구조나 개발비, 특히나 아이디어 제품을 지금 이제 생산하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서는 특히나 개발비 항목, 이런 것들 중요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단기 대여금입니다. 흔히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보통은 회사에서 자금 관리라든지 내부 통제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무제표에 올려놓는 경우, 즉 쉽게 말하면 이게 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재무제표에 만약에 분식회계가 놓아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혹시나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빨리 수정을 해서 고치는 게 필요하고 저 하나 궁금한 중요한 게 일입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네. 개발비가 이제 저희한테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디자인비를 외주를 쓸 수도 있고 인하우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설계,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개발비들이 발생하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개발비를 사용하거든요. 네. 아이디어 제품 분야 쪽은. 예. 그럼 이 개발비는 이게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자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에게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개발비의 요건을 또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발비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어떤 개발비는 자산이 아니라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무조건 자산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저희는 오히려 개발비를 비용으로 하는 것보다 자산으로 잡으면 좋잖아요. 오히려 저희 그 아이디어 제품 분야 쪽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지문이 없는 건데 혹시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식회계를 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되는데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개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R&D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급여를 표시하는데 이게 개발비로서의 자산성을 인정 못 받습니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표시를 할 때에도 단순히 그냥 급여, 재료비 이렇게만 쓰는 게 소모품비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에 차라리 넣어서 우리가 매년간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 회사는 개발비로 자산 활동을 하고 자산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연구개발 활동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신호 효과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좋은 것도 알겠고 그런 걸 알고서 대응하면 좋은데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 거래처 중에 한 곳의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분은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엄청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면서도 우리 회사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금이 부족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흔히 말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건너셨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갖고 지원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수익도 꾸준하게 매출도 올라가고 수익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오신 그런 대표님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모든 거를 완벽하게 내가 그래도 CEO고 CFO고 한데 완벽하게 이 사업을 알아야지 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회계법인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주로 그때가 어딜까요? 시리즈 A 정도부터는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맞아요. 그건 투자회사에서 거의 요청하세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필수적인 거고 그렇죠. 그전에는 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어딜 사용해도 상관은 잘 없는 거죠. 그러면 상관은 정답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해 갖고 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저희가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보통 이제 12월 말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우리 진행자님 5월 달 하면은 5월 달 이제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죠. 지금 맞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저희 회계사들에게는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지금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데 소득세라고 하는 건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거든요. 모두 합쳐서 벌어들인 해의 다음 연도
5월 달 또는 6월 달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제품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가세는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간접세죠. 부가세는 무조건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거래할 때마다 붙는 어떤 이윤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고 이윤의 10%가 한번 매출의 10%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 단계별로 따지다 보면은 그렇겠네요. 부가가치의 개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뭐 매출의 10%, 매출액의 10% 이렇게 저희가 대신 생각하셔도 받았다가 간단합니다.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네요. 원래 이윤의 10%만 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단계를 왜냐면은 계속 거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 고려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 착각했네요. 아까 이제 재무회계 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어도 요 숫자만큼은 꼭 한 기억하고 대표님이 직접 챙겨라.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건 현금이고요. 방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 일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출액 역시나 매출액 중요합니다. 매출액 중요하고 굳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비율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유동 비율 정도, 그 정도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이 정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금 항상 매일매일 그렇죠. 체크해야 되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판매한 금액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갈 비용 이 두 개 세 가지는 세 개의 금액은 꼭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다른 걸 다 챙기면 좋은데 그 세 개 정도는 꼭 챙겨주시라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료 화면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지역이나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5%에서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 해당 내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 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금 그다음에 나 세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은 또 간이과세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자, 간이과세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법인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가 없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의 합계, 쉽게 말하면은 간이과세자에 해당을 하는데 그 해당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럼 4,800 위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부가세가 좀 말씀해 많이 주시면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 사업자이거나 일반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 안 되는 이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2021년 개정 사항입니다. 고지서에 나온 것만큼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하고 확정 신고 기간에 정산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 고지서를 그럼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걸 내기만 하면 그것만 내기만 하면 그럼 제가 간이과세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얘기하죠. 적대면 뭐 자격요건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개인 사업자여야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간이과세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없는 업종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또 국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개인 사업자는 누구나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억 5천까지는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이하는 1억 5천까지 매출이 이하인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분기별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날라온 고지서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납부만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런데 예정 신고의 기간 때만 그렇게 되고요. 확정 신고 기간 7월 25일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납부해야 되는 확정 신고 기간에는
우리가 직접 세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공제나 감면을 우리 기업들이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도 결국에는 기업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일단 아니면 반대로 지금 뭐 관이 사업자라든지 세금이나 기타 등등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창업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법인을 내기 전에 만약에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사님하고 컨설팅을 받으면 네. 그걸 좀 안내를 해주시나? 나는 이런 종목이고 난 매출이 이 정도 발생할 것 같고 비용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유리하고 어떤 좀 이렇게 설립하는 게 유리하냐면 그런 컨설팅도 해주시나요? 물론이죠. 예. 그럼 그걸 받고 하는 게 낫겠네요. 받고 하시는 게 한결 낫겠죠. 예, 그래서 사업의 형태를 좀 말씀드려야지 거기에 맞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자료들을 준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도 들은 것 같거든요, 얼핏. 그런 것도 간이가세자. 있는데 예. 지금 21년에 좀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어서 간이가세자도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유리합니다. 일반 가세자는 안 돼요. 이런 건 아니고 법인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본인의 상황을 좀 판단하시고 조언을 좀 구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업자를 내기 전에 그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한 번은 그래도 컨설팅 받고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유리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이게 혜택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제품 쪽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적으로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 법에서 정한 기한은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맞아요.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지출이. 가산세가 높지 않나요, 그리고요? 가산세도요. 세금 종류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증빙과 세법에서 정해놓은 증빙 간의 차이가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세무나 회사 운영에서 참고할 만한 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덧붙여서? 네, 우리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이 될 때 그 공제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디어 제품 쪽으로 개발하신 분들은 분명히 개발비들이 발생을 하고 R&D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좀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잘 해서 뭔가 그 자산 쪽이나 이런 개발비라고 인정이 받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이죠. 이런 뭐 이제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이익이 났을 때 아닌가요? 또 세금이라는 건? 이익이 났을 때도 물론 세금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우리 또 장부를 작성했을 때는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손실이 났으니까 나 장부나 회계나 세금 이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나 이익이 났을 때 오늘 발생한 손실을 또 써먹을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제도가 또 작년에 손해 봤으면 올해 이익 난 맞습니다. 거에서 손해 본 거를 차감하고 그 차익만큼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요것만큼 하나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기 세무회계 쪽 관련돼 갖고 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둘째로는 평소에 회사 규정을 마련하시면서 내부 통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심을 회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절세를 위해서 세금 신고나 납부하는 기한을 준수하시고 증빙을 꼭 챙겨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쭉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오늘 들으신 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